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주 서비스 마케팅 13주 오늘 강의는요. 서비스 기대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2강 다 이제 기대 관리 1, 2로 해서 13주에서는 서비스 마케팅에 있어서 서비스의 기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좀 낮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기대가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대에 사실은 못 미치는 경우도 많고 또 기대 이상인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이제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그 기업에 있어서는 이 고객의 어떤 기대 수준 그리고 이제 고객의 기대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기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요와 가용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을 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다 하면은 그걸 다 서비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실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불만족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어떤 시설, 설비, 또 인력 이런 수급 상황에 있어서 또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이 넘칠 때도 있지만 또 수요가 적을 때도 있죠. 그러면 이런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그 장비라든가 인력이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휴 시설이나 인력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고객들의 어떤 수요를 잘 예측을 하고 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용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수요가 이제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수요에 대한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변동, 가용 능력을 좀 변화시켜서 수요를 잘 맞춰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수요 자체가 좀 불확실하고 그다음 수요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정확하게. 그런 경우는 이제 수요를 어떻게 많아지는 수요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요 관리와 가용 능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율 관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와 가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확한 뭐 서비스 마케팅이든 일반 마케팅이든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그 서비스에 있어서는 이 서비스의 어떤 소멸성, 또 재고가 남지 않는 그러니까 재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서비스를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설이나 설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경우도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다 차지 않았다고 그 시간에 출발을 하지 않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좌석을 예매하고 좌석에 대한 그 항공료를 지불한 사람들이 모두 탑승을 했으면 가야만 하죠, 좌석이 남아 있더라도. 뭐 기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동 수단 자체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어떤 가용 능력, 인원,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항공사나 또는 뭐 버스나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그런 뭐 버스, 기차, 뭐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한 명이 탔든 두 명이 탔든 뭐 아니면 40명이 탔든 몇백 명이 탔든 좌석을 꽉 채웠든 안 채웠든 출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렇다고 해서 항공기가 꽉 차 있으면 굉장히 만석이다. 그런 경우는 '아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는 사실
적정한 인원이 있을 때 오히려 좀 여유가 있을 때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러나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정한 수준 그냥 한 반 정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좀 흥이 나지 않죠. 공연장이나 이런 라이브 콘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꽉 차 있어야 아무래도 더 이제 흥이 나고 공연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팬들도 그렇고 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수요라고 하는 거, 이 수요라는 게 중요한데 이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주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하루에 어떤 시간 단위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주, 또 요일, 또 1 년으로 따졌을 때 어떤 무슨 시즌, 기간 요런 단위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휴가철, 관광지 같은 경우는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일 중에 주말이 굉장히 더 많이 관광지가 붐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좀 주기적이냐 또 주기적으로 수요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기후, 또 급여 지급, 또 학교의 어떤 방학 있잖아요. 또 연휴,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수요 변화가 불규칙적이다. 그럼 왜 불규칙적이냐? 갑자기 그 휴가철에 다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폭풍, 태풍, 네, 기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물론 그 날씨 예보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날씨 예보가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날씨 변화라든가 요즘은 또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이런 진짜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런 어떤 날씨 변화가 있어서요. 상당히 그런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뭐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또 어떤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그 불규칙적인 그러한 원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요 변화 또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도 이제 뭐 수익성의 차이라든가 어떤 목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어떤 한 가지 원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복수의 주기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비수기냐 성수기냐 또 비수기 성수기에 있어서 뭐 주말적인 요인 또 어떤 그 예를 들어 교통이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 뭐 주말 요런 것들 좀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산업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수요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은 큰 폭의 수요 변동을 경험하지만 어떤 또 기업들은 또 변동의 변화가 좀 작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통신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작을 수 있지만 수요가 뭐 예를 들어서 교통, 식당 또 그러니까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같은 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어떤 때 피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동의 그 폭이 좀 큰 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대나 최적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대는 그러니까 풀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최적이라고 한다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최적 가용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최적 가용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최대 가용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사실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기업의 어떤 고객 수요가 이동 가능하냐 변화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예측 불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에 따른 이제 이 고객의 수요가 이동이 굉장히 크다. 그런 경우는 수요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제고화라든가 수요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용 능력을 조절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동 능력이 낮을 때 가용 능력을 좀 더 조절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예측 가능하다면 가용 능력을 고정하는 그런 전략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면 가용 능력을 변동하는 전략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수요 예측, 수요 가용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가용 능력 이제 관리에 있어서 수요 관리부터 먼저 봤었죠. 보통 이제 이런 수요 관리 전략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반응, 수요 조절, 수요 제고화. 그런데 이제 무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별로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수요 조절은 수요 증대, 수요 감소가 있겠죠. 그다음 수요 제고화는 예약이나 대기 시스템을 활용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요에 있어서의 그 전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반응 전략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 조절 전략을 보면 수요 조절은 일단 뭐 서비스 상품을 좀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다양화함으로써 수요를 좀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용평 스키장 같은 경우는 이 콘도나 리조트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수기에는 이제 그 스키 시즌이 아닌 그런 그 여름 같은 데는 잘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그냥 이렇게 유휴시설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수기를 대비해서 이제 워터파크라든가 뭐 골프장을 만든다든가 산림욕장, 산책로, 그래서 리조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상품을 좀 다양화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비수기 때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간과 장소를 좀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시간대에 좀 사람들이 덜 이용한다. 그러면 그 시간대를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 상품을 만든다든가,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인데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시간에 맞춰서 서비스를 행해 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심야 극장이라든가 심야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시간과 장소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피크 때는 가격을 좀 높이고, 그죠? 그다음에 피크 타임이 아닐 때는 좀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해서 이렇게 수요를 좀 더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증대예요. 이제 고객이 붐비는 시간을 알려줘서 그 시간대를 좀 피해서 다른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방송이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제고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약 시스템, 대기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약 시스템의 또 문제점은 노쇼, 그러니까 예약 부도를 내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일정의 금액을 또 이제 이렇게 디파짓 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노쇼가 됐을 경우에 그 위약금을 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노쇼가 몇 번 이상 되면 아예 이 서비스를 우리 매장이나 우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벌칙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약 부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쇼도 있지만 오버부킹, 그러니까 초과 예약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약을 펑크 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이렇게 초과 예약들을 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 올 때는 모르겠는데 또 막 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 중복 예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과 예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초과 예약이 됐을 때는 사정을 얘기하고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마련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요의 가용 능력 관리는 이제 능력 변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능력 변동이라는 건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이런 인력 이런 걸 수요 변화에 따라서 변동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가용 능력 고정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수요가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그런 서비스죠. 수요가 안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런 가용 능력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고급 정보 또 고급 노동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뭐 고가의 장비라든가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 능력 고정 전략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수정 가능한 변동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간대를 좀 더 조절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배차 간격을 조금 줄여준다든가 출퇴근 시간에는 또 이렇게 배차 간격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지하철이나 또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들이 빨리 사람들을 예,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가용 능력 관리의 어떤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 이런 가용 능력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용 능력의 설계를 좀 유연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 설계를 좀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가벽을 사용해서 어떤 그 시설이나 설비를 조금 뭐 인원이 적을 때 많을 때 이렇게 해서 좀 분리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피크 타임 동안에는 어떤 가용 능력의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 한가한 시간 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는 뭐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남을 때는 임차나 임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용 능력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어떤 직원, 인력에 있어서의 다능화 교육을 하게 되면 이쪽 업무를 하다가 이쪽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의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정 부족하면 인력이 임시고용직을 이용한다든가 또 고객 참여를 유도해서 뭐 셀프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더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율 관리에서는 우리가 이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용 능력이 제한된 서비스에서 수요와 공급 관리를 통해서 수혜성을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율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소비자들의 어떤 가용 능력을 좀 더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가용 능력의 함수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관리가 적합한 상황에서는요. 이제 일단은 시장 세분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고 소멸의 특성 서비스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 판매가 가능하고 수요 변동이 좀 있으면서 가용 능력에 따른 변경 비용도 높고 그다음에 한계 비용은 낮은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이런 호텔이라든가 항공에서 이런 수요 관리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수요 관리의 단점이 뭐냐면 먼저 이제 항공 같은 경우 먼저 티켓을 구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중에 구매한 사람의 가격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상에 있어서 그런 어떤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되도록 미리 하면은 더 싼 가격에 같은 좌석을 예매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잘못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 어떤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수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직원들도 좀 불만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수요 관리를 할 때 이제 관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대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기대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기대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 없다. 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소문이 자자해서 기대를 많이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가 높으면 그 기대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딱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불만족했을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별 기대가 없이 별 기대 없이 이렇게 갔던 뭐 서비스를 받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더 기분이 좋은 거죠. 어 영화 뭐 실패한 뭐 그런 영화의 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김태희와 정우성 주연이라는 그런 영화는 굉장히 와 아 정말 '훌륭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탑 배우들이 이제 나오니까 일단은. 그러니까는 이제 제작비도 많고 그다음에 CG 처리 이런 또 이런 사극 그러니까 옛날 고전극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판타지 CG 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모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높은 기대와 그다음에 사전에 이 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됐어요. 그러니까는 기대가 점점점 커 가지고 막상 개봉을 했을 때는 이게 실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별점 우리 그 영화 보고 이제 별점 있잖아요. 기대감에서 개봉 전은 별점이 굉장히 높았는데 개봉 후에는 이렇게 낮은 별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갖게 되면 사실 실망도 크다. 뭐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 관리를 굉장히 잘 해 줘야 돼요. 비단 요 영화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 아이리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리스 1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1, 2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리스 2를 내보냈는데 이 전편이 너무 성공을 했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2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컸던 거죠. 근데 역시 2에도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다 참여를 했고 많은 제작 비용들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기대가 컸던 건지 그거에 못 미치니까 굉장히 실망을 더 하게 됐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기대를 많이 갖게 되면 사실 어 오히려 뭐 만족보다는 좀 실망 그래서 불만족으로 이어질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분께서도 뭐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남녀와의 만남이 특히 그래요. 이제 상대방에 대해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받는다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이제 소개받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중간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장점만 부각을 막 시키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높게 갖고 나가시면은 어 그 사람이 이렇게 "쪼끔 괜찮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이 큰 거죠. 근데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정보도 굉장히 충분치 않고 그랬는데 막상 "쪼금 괜찮다." 이렇게 되면 더 뭐예요. 내가 기대가 낮았는데 그 이상이 되니까 더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크면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 관리를 사실 서비스에 있어서도 잘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면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신념을 얘기해요. 그죠? 소비자가 그러니까 실제 평가를 할 때 표준이 되고 기준, 준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기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의 종류에는 불분명한 기대, 그리고 명시적인 기대, 그리고 암묵적인 기대 이 세 가지 기대가 있어요. 자, 불분명한 기대라고 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 나의 앞으로 10년 모습 어떨 것 같지? 물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죠. 어떻게 될 것 같, 어떻게 돼, 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지만 사실 그 정확하게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상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행동을 해왔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쯤 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분명한 기대예요. 그래서 소비자와 고객들이 이런 불분명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명시적 기대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기대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이 모두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명시적 기대가 충족되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금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약속을 통해서 좀 비현실적인 그러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로서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기대는 명시적인 기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암묵적인 기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대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당신 이상형이 누구냐?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요. 우리가 당연히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그 이하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인 기대거든요. 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조건, 이게 이제 명시적인 기대겠죠.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당연하게 갖고 있는 기대, 이걸 암묵적인 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도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암묵적인 기대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네, 이제 불만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인 기대까지도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기업에서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의 기대들도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에 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불분명한 기대가 명시적인 기대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비현실적인 기대가 현실적인 기대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비현실성을 조금 낮춰서 네, 비현실성을 조금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그 기업의 품질에, 그 서비스 품질에 그냥 익숙해서 그냥 암묵적 기대로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불분명한 기대하고 암묵적인 기대를 명시적인 기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그 기대, 그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상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희망 서비스가 있고요. 허용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수준이 고렇게 되어 있어요. 희망, 허용, 적정 서비스, 요게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희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희망 수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한 이 정도의 서비스, 희망 수준이에요. 이상적인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나 수리점에 가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맡겼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그 고장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해결해 가지고 100%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제 고장이 나고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사고 전처럼 100% 원상복구를 이제 원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 차가 굉장히 조금 연식이 오래됐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이걸 폐차하기는 좀 그렇고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이 차는 새 차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기대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차를 내가 산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근데 사고가 났고 이거 수리를 맡겨야 한다. 그러면 100%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각 그 자동차 회사마다 뭐 1년 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어떤 부품들이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는 뭐 예 새 제품으로 뭐 해 준다. 뭐 이러한 그 광고들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이걸 볼 때요. 우리가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은 100%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서비스라는 거죠. 그런데 100% 원상복구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희망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한 희망 수준, 이게 희망 서비스죠. 자 그러면 적정 서비스는 뭐냐면 최소한도로 허용하는 그러한 기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냥 불만 없이 최소 '내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죠. 자 고 사이를 우리가 허용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허용 영역은 이 서비스 내가 내 기대에 맞춰서 요 구간에서는 기대에 맞추 높 좀 나는 높음을 바라지만 뭐 여기 수준에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자 그게 바로 이제 허용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된 서비스는 이상적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의 이 사이예요. 그렇죠. 이상적, 최고, 그다음 바람직한, 그다음에 적정, 최소한의 허용 가능한 기대 수준 고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 서비스 그리고 허용 영역 그리고 희망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희망 서비스는 잘 변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적정 서비스는 좀 변할 수 있어요, 고객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허용 영역이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를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시면 그 주말에 간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또 성수기인 주말이다. 이러면 당연히 '아 사람들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놀이기구를 탈 때도 항상 좀 기다려야 되겠다. 1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길어져도 아 허용 영역이 어때요? 더 넓어지죠. 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놀이기구를 타려고 그 주중에 그것도 약간 날씨 흐리고 비도 약간 쪼금씩 오는 날에 갔어요. 그런데 대기 시간이 길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왜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이 허용 영역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이 희망 서비스 수준은요. 축적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올라가요. 근데 적정 서비스 기대 수준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좀 아래위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 영역이 더 적정 서비스가 높아지면 허용 영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객의 기대는 이상적인 서비스와 이 적정 서비스 기대 수준 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의 적정도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MSA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인식된 서비스 그리고 인식된 서비스에서 적정 서비스를 뺀 거죠. 그리고 서비스 우위도는 인식된 서비스에서 이상적 서비스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 볼 때 사실 서비스 적정도와 우위도 또 경쟁적 위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그 인식된 서비스
인식된 서비스가 이상적인 서비스보다 굉장히 더 크다. 이게 지금 화살표가 아니고, 네. 이제 인식된 서비스. 이게, 네. 이상적 서비스. 이게 더 작고 인식된 서비스가 더 높은, 큰 수준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적정도와 우위도는 뭐냐면, 봐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적정도를 산출할 때 인식된 서비스에서 적정 서비스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된 서비스가 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적정도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서비스보다 인식된 서비스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 우위도도 역시 플러스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어떤 위치, 그 우위도에 따라서 경쟁적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인식된 서비스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겠죠. 그래서 인식된 서비스가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된 서비스보다 적정 서비스가, 네. 예, 화살표가 아니고, 부등호 표시예요. 네. 그래서 인식된 서비스가 적정 서비스보다 더 커요. 네. 그러면 역시 여기서 보면 인식된 서비스의 적정 서비스를, 그러니까 적정도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우위도는 이상적인 서비스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서비스는 어쨌든 인식된 서비스보다 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적정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우위, 그러니까 이제 경제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자, 적정 서비스가 인식된 서비스보다 더 커요. 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죠? 적정 서비스가 인식된 서비스보다 더 크다는 거는 결국은 그 서비스가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정도도 마이너스고 우위도도 마이너스일 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위치는 경쟁 여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정도와 서비스 우위도를 산출할 때 인식된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물론 이제 이상적 서비스를 뭐 알아야 되겠지만 인식된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충성도 있는 고객이 많은지 또 경쟁 우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어떤 기대와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비스의 적정도, 그 다음에 우위도, 네. 그래서 이런 그것을 이제 도출을 해서 어떤 위치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어떤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객에 있어서 항상 그 희망 서비스와 이제 허용 영역 그리고 적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고객이 안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안전도에 대한 허용 영역은 항상 좁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영향 요인도 나오지만 자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관심이 많은 거, 자동차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안전성, 네,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전성에서는 어때요? 허용 영역이 넓지가 않은 거죠. 그죠? 네. 안전성에 대한 그 희망 서비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적정 서비스도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 다른 특성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허용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요도, 그러니까 나는 안전성보다
주로 이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연비가 굉장히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성,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허용 영역이 넓게 나타나느냐 좁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그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또 가격이 높은 경우, 그쵸?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또 뭐요? 허용 영역이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희망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적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허용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그 비싸거나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서비스의 특성 중에 굉장히 중요도가 굉장히 명확하거나 또는 경험이 많으면, 네,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허용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전문가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 대한 그 아는 만큼 또 경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허용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도 이 허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허용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렇게 인식이 된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의 어떤 간극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 적정도와 서비스 우위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인식된 서비스가 항상 뭐예요? 커야 돼요. 커야 돼. 인식된 서비스가 커야 그만큼 경쟁적인 위치에서 조금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인식된 서비스가 낮으면, 그죠? 적정 서비스나 이거보다 낮으면 이거는 뭐 경쟁 여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런 어떤 고객들이 우리 그 기업,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서비스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고객이 어떠한 그 기대와, 네, 어떠한 인식과 또 어떠한 허용 영역을 가지고 있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곧 이제 만족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고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고객들도 예측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동네 치과에 가는 거랑 대학병원에 치과에 가는 거랑 어디가 더 복잡하고 많이 기다릴까요? 대학병원. 그러니까 예약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대학병원이 더 많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예측된 그런 어떤 서비스예요. 예측된 서비스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란 말이죠. 근데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상적 서비스와 인식된 서비스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허용 영역이라고 하는 거, 허용 영역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 서비스, 적정 서비스, 그리고 허용 영역,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2 강에서는 이어서 그 서비스 기대 관리 그 영향 요인부터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